보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4 그 14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조선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조선 전기 대외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화 과정 속에서 조선 정부가 취했던 외교 관계 그 태도에 대해서 파악하고 학생 나름대로 좀 평가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외란과 호란이 가져온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4대 교린 정책을 펼쳤습니다. 4대 교린 외교를 펼쳤는데 4대라는 것은 큰 나라를 섬긴다. 교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 사귄다. 큰 나라를 섬기고 이웃과 사귄다라는 의미인데요. 큰 나라는 명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명나라와는 조공 책봉 관계를 바탕으로 한 4대 외교를 펼쳤습니다. 이는 당시 그 조공 책봉이라고 하는 게 명중심의 동아시아 국제 관계 속에서 왕권을 안정시키고 경제 문화적인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당시 명나라가 중국의 문화가 발전돼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4대 관계를 가짐으로써 문화적인 실리를 추구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경제적으로는 왜 실리 추구인가요라고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렇게 조공 책봉이라고 하는 것은요. 명나라에 조공품을 갖다 바치러 가게 되면 조공품을 가지고 가면 명나라에서도 회사품이라고 해가지고 선물을 또 줍니다. 근데 이게 서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비교해 보면 하나의 공무역 형태로 조선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이익이었던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주변 나라는 여진족과 일본일 텐데요. 그들과 사귀다 보면 여러분들 이웃 사촌과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 거잖아요. 주변 세력들과도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좀 더 좀 좋게 지낼 때는 회유책, 온건책, 당근책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좀 그들이 계속 우리를 괴롭힌다 하면 한번 또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죠. 강경책, 채찍을 치기도 했다는 겁니다. 여진에 대해서 회유책은 귀순을 장려하기도 하고 특히 그 야인 여진 지도를 통해서 본다면 그 조선이 있다라면 여진족 중에서 이쪽에 살고 있는 애들이 야인 여진이거든요. 이 야인 여진족과는 귀순을 장려해서 귀순하게 되면 농토도 주고 농기구도 주고요. 그리고 이제 국경지역 두만강유역의 국경지역에 무역소도 설치해 줍니다. 무역소를 설치해 주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강경책으로 사군 육진을 개척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 지도에서 확인해 볼까요? 압록강 중류 지역에 최윤덕 장군을 보내서 사군을 개척하고 두만강 유역에 김종서 장군을 보내서 육진을 개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곳에 이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삼남 지방의 백성들을 이주시키죠. 백성들을 이사 보내는 정책, 3인 정책을 추진해서 우리 땅으로 확실하게 이제 굳히기에 접어 들어가는 거죠. 이쪽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 토착민들은 불만이 있겠죠. 이주민들이 와가지고 땅을 차지하게 되고 하면 그래서 그들에게는 토착민들을 관리로 임명해주는 토관 정책, 토관 제도라는 걸 실시해서 그들을 달래주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일본과는 고려 말부터 왜구들이 엄청 득실득실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유책과 강경책이 왜 뭐 반대로 돼 있네요. 이거 학습지 이거 출판사 거 그대로 썼는데 이거 참나 여기 마음에 안 드네. 먼저 강경책으로 세종 원년에 그 왜구들 때문에 고려 말부터 귀찮았잖아요. 힘들었습니다. 그 왜구들의 근거지인 대마도, 쓰시마, 대마도를 정벌하죠. 이종무 장군을 보내서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회유책으로 삼포 세종 때 삼포를 개항해서 개해약조라는 걸 맺고요. 제한적으로 교역을 허용해 줍니다. 삼포라고 하는 건 세 개의 포구, 제포, 연포, 부산포.
부산포는 어딘지 아시겠죠? 지금의 부산. 연포는 지금의 울산. 제포는 지금의 진해, 마산 이쪽 지역입니다. 지도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세종 원년에 쓰시마 섬을 대마도를 정벌을 하고 대마도 도주가 제발 저희 좀 살게 해주세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삼포, 부산포, 연포, 제포, 울산, 부산 그리고 지금 진해, 마산 이쪽 지역 이 세 군데를 열어주어서 무역을 해줬다는 거죠. 무역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회유책이 되겠죠. 외란이 일어나다 일본과의 관계를 좀 살펴볼까요? 임진왜란에 대한 부분인데요. 조선은 군역제도가 문란해지면서 국방력이 약화됐습니다. 여진족과의 문제 그리고 일본과의 문제 특히 삼포를 열어줬는데 이 삼포를 제한적으로 열어주다 보니까 좀 더 많은 무역을 원하던 삼포에 와 있던 외인들이 난을 일으키는 거죠. 이게 바로 삼포 외란입니다. 삼포에 외란이 일어나자 별난에 대비하는 임시기구로 비변사를 설치해서 정세를 대비하게 되죠. 그랬다가 이제 을묘 외변이라고 해서 일본이 더 을묘년에 더 많은 뭐 수백 척의 선단으로 막 쳐들어오는 거의 준전쟁급으로 상황이 커지자 비변사는 이제 독립기구로 독립관청으로 계속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랬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더 그 기능이 강화돼서 조선 후기에는 비변사가 최고의 국정기구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한편 일본은 전국시대의 혼란을 바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하죠. 그리고 통일 과정에서 불거졌던 여러 가지 후유증, 불만을 나라 밖으로 돌리고 명나라까지 침략할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조선에게 명나라로 갈 테니 길을 비켜달라, 길을 안내해달라, 정명가도, 정명향도를 내세우며 1592년 조선을 침략합니다. 임진왜란 이야기는 뭐 더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요. 육전에서 육군이 정부군이 밀렸으나 이순신의 수군과 의병의 활약 그리고 명나라 군대가 지원해주면서 전세가 역전되죠. 그래서 다시 쭉 밀렸던 일본과 명나라 사이에 휴전 협상이 3년간 지속되다가 일본이 다시 쳐들어오는 게 정유재란. 그런데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게 되면서 일본군이 철수하면서 전쟁이 끝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더 하지 않을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외란의 영향이죠. 외란의 결과 조선은 7년 동안 전쟁을 이뤘으니 국토가 황폐화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인재들이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끌려가게 됐죠. 그리고 변란을 대비하는 기구였던 아까 그 비변사의 권한이 더욱더 커지게 되죠. 중국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조선을 지원해줬던 명나라가 이제 쇠퇴하게 되고요. 뭐 명나라가 꼭 조선을 지원해줘서만 약해진 건 아니고 이때 명나라 황제가 만력 황제였는데요. 만력제 때 3대 원정이라고 해서 몽골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보바이의 난 이거 진압하는데도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운남성 지역에서 일어났던 반란도 진압하는데 엄청나게 시간과 돈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는 조선의 7년 동안 전쟁 비용을 좀 쏟아 부으면서 명나라가 약해진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명나라가 약해지자 만주 쪽에 있던 여진족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르하치가 후금을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 지도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명나라가 약해지자 이 여진족 중에 누르하치는 야인 여진은 아니고요. 이쪽에 있었던 건주 여진 출신입니다. 건주 여진 출신의 누르하치가 세력을 키워서 후금을 세우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명나라에 대한 압박을 가하게 되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이거 하면 이것도 시간이 엄청 걸리는데 설명을 제대로 하려면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본은 도요토미 가문이 이제 임진왜란을 일으켰다가 이제 약해지고 몰락하고 새롭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권력을 잡죠.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새롭게 막부를 엽니다. 그래서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토요토미 가문이 무너지고 에도, 지금의 도쿄, 동경을 중심으로 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새로운 막부, 에도 막부가 성립되게 되는 거죠. 나머지 좀 더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시간이 되면 수업 시간에 좀 더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호란, 북쪽 오랑캐의 별난, 전쟁이지 무슨 난입니까? 사실은 전쟁이라고 해야죠. 임진왜란도 왜구들이 일으킨 별난이 아니라 임진 전쟁이죠. 조선과 일본 사이 명나라까지 들어왔던 국제적인 전쟁이었죠. 자, 임진왜란이 끝나고 광해군이 집권을 합니다. 광해군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그래서 뒤쪽에 있는 내용을 좀 먼저 좀 볼까? 일본과의 기후약조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군요. 광해군은 광해군 1년 일본이랑 기후약조를 맺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본과 국교를 재개하고 통신사를 파견하죠. 외란 이후에 조선의 통신사는 일본의 중국 문화를 선진적인 중국 문화를 전해주는 가교 역할도 하고요. 우리의 문화도 전파해 주죠. 그래서 무려 한 12차례 12회 정도 임진왜란 이후에도 기후약조 이후에 국교를 재개하고 통신사를 파견해 줍니다. 광해군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철천지 원수, 불구대천의 원수라고 불렸던 일본과 다시 국교를 맺은 이유는 남쪽이 편안해져야, 남쪽 국경이 안정이 돼야 그렇지 않아도 시끄러운 만주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만주는 대륙의 정세는 후금과 명나라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 광해군은 여기서 중립외교를 지혜롭게 추진했죠. 그런데 이렇던 광해군이 쫓겨나고 인조 반정으로 권력을 잡은 인조와 서인 정권이 중립 외교를 버리고 친명 배금 정책을 추진하자 후금이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러한 친명 배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던 걸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인조 반정 때 참여했던 이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괄의 난을 일으켰다가 실패하면서 이괄의 잔당들이 후금에 들어가서 광해군이 쫓겨나고 인조 정권은 친명 배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고자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해군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면서 이제 후금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처음에 정묘 호란이죠. 1627년 후금은 약 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가지고 지도로 봐야 되나? 3만 명 정도의 병력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그 황해도 평산 지역까지 쳐들어옵니다. 깜짝 놀란 왕실은 강화도로 튀고 그 다음에 그 왕세자는 저 아래쪽에 전주까지 전라도 전주까지 보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형제 관계를 맺기로 하고 이제 청나라가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정묘호란. 물론 우리도 뭐 정봉수와 이립이 그 이 일대에서 저항을 하고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청나라가 그때는 후금이죠. 후금이 쳐들어왔던 것은 광해군에 대한 복수도 있지만 실은 여기 있는 섬 있죠. 가도라고 하는 섬에 주둔하고 있었던 명나라 장수 모문용을 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모문용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시간이 되면 수업 시간에 좀 더 보완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거 15분 안에 끝내긴 힘들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걸 두 번에 또 나눠서 해야 되나요? 자, 일단 정묘호란 그리고 이제
형제 관계를 맺고 돌아갔는데 이 후금이 이제 나라 이름을 청나라로 바꾸죠. 대청 제국으로 바꾸게 됩니다. 금나라에서 왕국에서 제국으로 황제의 나라로 이름을 바꾸게 되고 우리나라에도 조선에도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되죠. 그러자 이제 조선에서는 이걸 거부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청나라에서는 조선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1636년 병자 호란이죠. 그러자 이제 조선에서는 정묘 호란 때처럼 강화도로 또 가려고 했으나 이번에는 실패. 세자와 그 왕실만 그 왕실의 여인들만 급하게 먼저 강화도로 들어가고요. 왕자들이 그리고 왕은 뒤늦게 출발하려다가 실패해서 발이 끊겨서 남한산성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들 영화 남한산성을 통해서 이 내용은 좀 잘 아실 겁니다. 거기서 이제 40여일 넘게 저항을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항복을 하게 되죠. 강화도가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리고 왕도 더 이상 힘들어서 삼전도까지 나와서 치욕적인 항복의 예를 치르고 309 고도례를 치르고 결국 군신 관계를 체결하게 됩니다. 와, 벌써 16분이네요. 아, 큰일인데. 어떡한다? 이걸 두 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4강은 여기서 끊고요. 북벌론과 북학론 그리고 조선의 세계관의 변화, 독도와 관련돼서 안용복의 활약 등등은 15강으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4강은 여기까지.